안녕하세요. 저는 양자역학에 대해서 설명하게 된 김주원입니다. 우선 양자역학에 대해서 소개하기 앞서서 이 개념이 얼마나 오랫동안 과학자들의 논의를 받았고 그 과학자들도 이 이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많은 고난을 겪었으니 이 이론이 제대로 이해가지 않더라도 상심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문구를 읽어드립니다. 닐슨 보어, 양자역학을 보고도 제정신인 사람은 그걸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리처드 파이만, 양자역학은 이해할 수 없다. 로저 펜로스, 양자역학은 이론과 수식이 맞아떨어지고 수학적으로 아름답지만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 이처럼 세계적인 물리학자들도 양자역학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 개념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애를 먹었으니 여러분들은 이 개념이 무엇인지만 알고 이런 이론도 있구나 하는 걸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자역학이라는 것은 그 거시세계와 미지세계로 나뉘는데, 거시세계는 우주 같은 아주 거대한 학문을 연구하는 걸 말하고요. 미시세계는 전자와 같이 아주 작은 것들을 연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은 대부분 전자와 관련이 있는데, 전자는 만물을 이루는 근원이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 모든 삶이 양자역학과 연관이 있다 볼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컴퓨터를 만들 때 그 안에 있는 전자 회로 기판들이 양자역학의 원리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자역학의 원리는 영화적 상상력으로도 많이 사용되는데요. 영화 앤트맨 보셨나요? 거기서 주인공이 몸의 크기를 자기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하는데, 그 원리가 이게 원자핵이에요. 원자핵 주위에는 전자가 돌고 있어요. 전자가 있는데 이 원자핵과 전자 사이 거리 있잖아요. 이게 사실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의 거리를 줄여서 이렇게 만들게 되면 그 앤트맨 주인공이 개미처럼 작아지는 것이고, 만약에 이 사이의 거리를 엄청 밀리게 되면 이 사이의 거리가 늘어나면서 원자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니까 몸이 엄청 커지게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이런 것을 일상 동안 이미 양자역학이 우리 일상에 깊이 자리 잡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 양자역학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인슈타인의 고체 연료학 연구를 기반으로 막스 보른이라는 사람이 원자의 확률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얘기를 하자마자 말도 안 되는 이론이라며 여러 과학자들의 질타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도 말했듯이 과학자들이 이해할 수 없다 계속 그랬잖아요. 이게 그 아주 먼 과거에서는 이 이론이 아직 확립도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걸 처음 제시한 사람은 엄청나게 질타를 받았죠. 하지만 보르는 자기의 친구는 자신의 말을 믿어줄 것이라 얘기해서 아인슈타인한테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답장이 왔어요. 아인슈타인이 뭐라 했냐면, 신은 주사위 노름을 즐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확률에 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 전자가 확률로 결정된다는 것인데, 그 이야기는 뒤에서 자세히 하도록 하고, 어쨌든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막스 보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고 결국 둘은 절교를 하게 됩니다. 이로써 아인슈타인은 자신이 양자역학을 탄생시키는데 가장 큰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자역학의 존재를 부인하는 반대파의 입장에 서야 되는데요. 아인슈타인은 자기 생을 바쳐서 끊임없이 양자역학을 부정하다가 결국 생을 마감하기 전에 그것은 내 인생의 가장 큰 실수다라는 말을 남기고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양자역학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양자역학의 반대파였고 찬성파의 핵심 인물로는 닐슨 보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탐구욕이 강한 사람이냐면 한 명씩 잡아놓고 양자역학에 관한 얘기를 계속했어요. 그래서 결국 반대파에 있는 사람을 대부분 설득하게 만들었고 병에 걸린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이 깨어날 때까지 병실 앞에서 기다린 다음에 깨어나자마자 양자역학에 관한 얘기를 들려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닐슨 보어가 이야기한 양자역학의 원리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입자가 있어요. 이걸 좀 넣어볼까요? 이렇게 입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슬롯을 통과시키는 건데 슬롯은 그냥 이렇게 돼 있고 구멍이 2개 뚫린 철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입자를 통과를 시켜요. 그럼 당연히 이렇게 쭉 가서 여기 도착하겠죠? 그리고 또 쭉 가서 여기 도착하겠죠? 얘도 쭉 가서 그리고 얘도 이렇게 쭉 가서 여기 도착하고 결국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입자들이 이렇게 통과될 거란 말이죠. 이게 입자의 성질이에요. 입자랑 비교되는 성질이 하나가 있죠. 파동은 소리나 진짜 그 바다에 일어나는 파도같이 탁 발생하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죠. 물결이. 여기 파동을 통과시키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파동을 통과시키게 되면 이렇게 해서 파동을 통과시킵니다. 그럼 여기서 새로운 파동이 생겨요. 그리고 이렇게 가다가 여기 만나는 지점에서 또 파동이 하나 더 생깁니다. 물론 원래 또 여기서 파동이 더 생깁니다. 그래서 계속 파동이 생겨 나가면서 새로운 파동들을 만들고 그 파동들이 이렇게 계속적인 형태로 분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도착하게 돼요. 그래서 원래는 그 아까 입자가 통과할 때는 이 도착한 부분에 이렇게 쌓여서 이 정도 형태가 보여서 여기서 볼 때는 그냥 단면을 이렇게 해서 볼 때는 이렇게 세로줄 2개가 보였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 둘, 셋, 넷, 5 하나, 둘, 셋, 넷, 5 해서 원래 세로줄 2개였던 것이 이렇게 여러 줄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작 뉴턴이 원래는 빛은 입자에 했었죠. 근데 빛을 여기에 통과시켜 보니까 이런 형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빛은 입자와 파동의 형태를 둘 다 가지고 있구나. 이 이론이 정립된 것이 이 실험을 계기로 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모든 입자들은 파동이에요. 모든 파동들이 입자예요. 그래서 확실한 입자인 전자를 통과시켜 보기로 합니다.
전자 전자를 통과시켰는데 전자는 막 이렇게 돼 있겠죠. 그래서 당연히 아까처럼 여기를 통과해서 아까처럼 이렇게 세로 해서 두 줄이 나타나는 정상이죠. 근데 어떻게 됐냐 시험 결과가 이게 두 줄이 아니고 여러 줄이 나타났어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과학자들은 이제 혼란에 빠졌죠. 아니 어떻게 입자가 파동의 성질을 띠게 됐지? 그러고 이 과정을 보기 위해서 이 실험관 사이를 늘린 다음에 빛을 투여해서 이거를 관측을 해봅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운영이 바로 바뀌는 거예요. 관측을 하니까 어떻게 바뀌었냐? 원래 예측을 했던 상태 있잖아요. 이 형태로 바꿨어요. 여긴 파동, 여긴 입자. 이 중간에 중요한 개념이 들어갑니다. 관측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관측. 예를 들어서 내가 학교에서 친구들을 보는 거가 다 관측이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친구들을 본다고 친구들이 바뀌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농구공을 계속 보고 있나 해도 농구공의 모양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전자는 너무 작은 알갱이라서 빛을 쏘이는 반응 그것만을 통해서도 파동의 성질을 잃고 입자가 되거나 입자의 성질을 잃고 파동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관측이라는 행위를 했을 때 파동의 성질을 띠고 있던 전자가 분계가 돼가지고 입자가 돼서 입자의 성질을 띠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양자학의 기본 원리는 중첩에 관한 있는데요. 그래서 슈레딩거의 고양이 실험. 만약에 이 슬롯에 고양이를 통과시킵니다. 이 고양이라 생각해보세요. 고양이를 통과시켜서 입자의 성질을 띠고 있으면 죽이고 파동의 성질을 띠고 있으면 살리는 그런 실험이에요. 물론 이거는 실제로 실험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고양이를 이중수로를 통과시킨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고 실험이에요. 사고 실험. 물리학에서는 사고 실험이 등장하는데 머릿속으로만 실험을 하는 거예요. 이론을 바탕으로. 그래서 슈랭딩거의 고양이 실험. 사실 이 슈랭딩거는 양자각 반대파였어요. 아인슈타인과 함께. 그래서 EPR 논문을 써가지고 양자역학을 반대했지만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양자역학을 설명하는데 큰 기여를 했어요. 그쵸? 이처럼 과학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고양이는 죽었을 수도 있고 살았을 수도 있다. 이게 결론이에요. 뭔 소리냐면 물체는 항상 두 가지 상태를 동시에 갖고 있다. 두 가지 상태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하지만 관측을 통해서
그 상태가 결정된다. 그럼 아인슈타인은 반문했어요. 반대파였잖아요. 그러면 내가 달을 보기 전까지는 달이 있었을 수도 있고 없었을 수도 있는 것이냐? 그럼 달은 처음에 누가 본 것이냐? 공룡이 본 것이냐? 개미가 본 것이냐? 그렇죠? 좀 유치하긴 하지만 이 양자역학을 반문하는 이론을 쓰였죠. 이래서 그 사람들이 양자역학에 의하면 제정신이 아닌 거라고 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도 정신이 좀 나간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우주예요. 그래서 제가 관측을 통해서 결정된다 했죠. 근데 사실 그냥 우주라는 게 있을 거예요. 우주. 우주라는 집합과는 관측을 통해서 계속 결과가 바뀔 거 아니에요. 관측을 통해서 물질의 상태가 바뀌고 물질의 위치가 바뀌고 그런 거면, 예를 들어서 제가 거울을 보고 제 모습을 관측하기 전까지는 저는 현빈처럼 잘생겼었는데 관측을 통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죠? 말이 안 되는데. 관측. 그래서 이게 C라는 사물이 있는데 관측을 하면 A가 될 수도 있고 B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물이 우리 삶에서 사물은 이 C라는 게 하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D도 있고 F도 있고 G도 있고 같단 말이에요. 그럼 얘네도 계속 나아져 가겠죠. 근데 결국에 이거 하나만 달라도 우주는 다른 우주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경우의 수잖아요. A가 되든 B가 되든 D가 되든 뭐가 되든 그래서 이게 계속 곱해질 거 아니에요. 2 곱하기 2 곱하기. 그래서 결국 2의 물음표 승만큼 경우의 수가 생기게 되고, 이거의 개수만큼 우주가 생기는데 여기에 존재하는 모든 전자의 수를 넣어요. 그러면 거의 무한이잖아요. 그래서 우주의 개수는 몇 개? 무한개. 이게 바로 평행 우주예요. 그러니까 무한 다중 우주론, 평행 우주론. 그래서 사실 이게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현빈일 수도 있고 기울여질 수도 있고 뭐 둘 다 비슷한 거긴 하지만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무한한 우주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어떤 우주에는 제가 이과생일 수 있고 다른 우주에는 제가 문과생일 수 있고, 어떤 우주에서는 제가 키가 작을 수도 있고 어떤 우주에서는 제가 키가 클 수도 있고 어떤 우주에서는 제가 부잣집에서 태어났을 수도 있고 어떤 우주에서는 제가 빈곤한 가정에서 태어날 수 있고 어떤 우주에서는 저가 1학년 3반이었을 수도 있고 어떤 우주에서는 제가 1학년 5반이었을 수도 있고 어떤 우주에서는 제가 전략을 오지 않았을 수도 있고 어떤 우주에서는 제가 다른 고등학교를 안 갔을 수도 있고, 이런 무한한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평행 우주인데 저는 경우의 수를 배우면서 이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사실 양자역학에 대해서 배운 적은 한 번도 없지만 혼자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내가 이 행동을 안 하고 이 행동을 했다면 우주는 다르게 전개되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 다음 행동가 다 달라지는데 그럼 내 행동, 지금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모든 우주가 결정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막 해봤어요. 그리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검증을 받았어요. 어느 정도 친구들한테.
그리고 나서 여러 책을 읽고 이론들을 찾아보니까 오, 내가 생각한 게 다 맞았구나. 아인슈타인도 안 된다 생각한 걸 내가 생각해냈구나, 혼자서. 물론 지금까지 제가 받은 교육들이 이런 방향의 생각을 요구하도록 한 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번 계기를 통해서 느낀 거는 이 한순간의 선택이 우주 전체를 바꾼다. 나의 그 작은 선택까지도 우주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자역학을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입자와 파동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두 가지 개념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 중첩이죠, 그게. 근데 그 두 가지 상태 중에 관측을 하게 되면 하나의 상태로 결정된다. 그래서 어떤 전자 하나가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띠게 되고 무한한 전자가 모든 경우의 수를 띠기 때문에 그 전자의 개수만큼 여기 지수가 충달이 되게 되고 그래서 우주는 무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 이게 양자역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